자, 인사합시다. 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 4월입니다. 3, 4월. 3, 4월 과정을 핵심 이론이라고 합니다. 핵심 이론. 그래서 핵심 이론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핵심 이론은 일단 그 우리 수험생들이 질문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론 과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10월 달에 했던 입문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 기본서로 처음 수업했던 기초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 2월 달 수업했던 기본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했던 것들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입문 이론 했었고, 그다음 기초 이론 했었고, 그다음 기본 이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론은 사실 요거 4개가 끝이에요. 입문, 기초, 기본, 핵심 이렇게 끝이고 이제 5월달, 6월달에 넘어가면 물론 이론 수업을 절반 정도 합니다만은 이제 기출 문제 풀이에 좀 주안점을 두는 그런 과정으로 5월달, 6월달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요 기본 조합이랑 핵심 조합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기본서로. 핵심 이론은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수업 진행하는 기본 이론 하나랑 요약집으로 진행하는 핵심 이론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혹시 오늘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핵심 이론을 좀 바로 듣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나마 괜찮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1월달, 2월달 기본 이론 수업을 미리 진도에 맞추어서 강의를 듣고 오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습용으로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3, 4월달 수업을 바로 따라오셔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근데 진짜 처음 완전 생초짜들은 3, 4월달 첫 이렇게 스타트로 끊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되는 수업이니까 1, 2월달 수업을 듣고 예습용으로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하는 거. 그 핵심 이론 수업의 목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이론 수업의 목표는 일단 하나의 테마 또는 하나의 내용을 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반복 학습.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업을 딱 듣고 나면 정말 많이 배웠다. 집에 가서 공부할 게 많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만 좀 정리가 되는구나. 수업 시간 내에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1월달, 2월달 수업까지는, 기본 이론까지는 수업 시간에 많이 해드리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대를 갖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하니까. 뭐 그냥 단순 이론 서술에 그쳤다면 3, 4월 달에는 반복을 좀 많이 해서 실력 향상을 조금 도모해 볼 겁니다. 이유는 이제 3, 4월 달이 되면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3월 달 말에 모의고사, 4월 달 말에 모의고사, 이제 지금부터는 매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바로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3, 4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각자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어떤 개성, 각자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는 초석을 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 핵심 이론 수업의 목표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면서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응용이 가능한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으신 강의 계획서를 한번 꺼내 보시죠. 없네? 게시돼 있어요? 강의 계획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없네. 강의 계획서는 없습니다. 없어. 찾지를 못하겠네. 예. 강의 계획서는 제가 둘째 시간에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저 강의 계획서를 출력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할 때 1월달, 2월달에는 순서대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 강의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주차, 2주차까지는 순서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총론하고 경제론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3주차 수업부터는 이제 바로 수요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원래 진도는 시장론인데 투자론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그래서 결국 수투감을 수업 앞부분에 좀 전진 배치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리 또는 공부할 내용들을 좀 앞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수업 강의 계획표를 가지고 항상 붙여놓고 다음 주에 수업 뭐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여기서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 3, 4월달 핵심 이후로는 수업을 어떤 추가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냐면 일단 메인 교재는 요약집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1월달, 2월달에 나갔던 합격 빵꾸 노트 있죠. 합격 빵꾸 노트. 요걸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했던 거 반드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수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필수 점검 10문제. 꼭 10문제만 나눠 드릴 거예요. 필수 점검 10문제. 필수 점검 10문제는요. 이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엔 요령인데 기출하고 예상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한 3대 7 정도 아니면 2대 8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대 6 정도 특히 최근 출제의 경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한 최근 5개년 출제 경향 그래서 최근 5개년에는 요 파트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출제 패턴 또는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물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월달 수업 듣고 나면 점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달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작년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거 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뭐 공부는 시작했지만 사실 열심히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1일 달 또 열심히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계셔. 내가 알아. 그런 분들은 음력설을 되면 이제 그 실제로 우리나라는 음력도 좀 따지니까 그죠? 음력설 이후에 또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만 또 못하셨던 분들 이제 마지막 다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달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3, 4월달에 열심히 하시면 실력으로 바로 나타나니까요. 3, 4월달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3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벌써 1차는 뭐 이렇게 합격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사실은 우리 노량진에 다른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학원들 같은 데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별로 강사들이. 왜냐하면 알아서 열심히 해요.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합니다. 진짜 너무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 학원을 서너 달 다니셨고 아니면 동영상을 서너 달 들으시는데 아직까지도 뭘 고민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뭐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만 건수 하나만 걸려봐. 내 확 안 해버릴 테니까 막 건수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랑 썸을 타는 분들이 계셔요. 공부한 듯 공부 안 한 것 같은 공부한 것도 아닌 그런 공부랑 썸 타는 관계를 청산하시고 이제 그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고 60점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에서는요.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막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3, 4월 때는 저랑 합심해서 저랑 한 몸이 되어서 꼭 1차 과목 정도는 합격 점수에 근접하는 그런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리엔테이션을 이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하는 수업은 핵심 이론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의 이름도 모르면 안 돼. 3, 4월 달 수업은 핵심 이론. 1월 달, 2월 달 했던 수업은 기본 이론. 11, 11월 달에 작년 11, 11월 달 했던 이론은 기초 이론. 그 전에 10월 달부터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입문 이론. 근데 뭐 물론 과정대로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문과정과 기초과정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기본 이론과 핵심 이론의 조합으로 실력 완성을 도모하자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나 뭐 작년에 공부 경험이 있다, 아니면 뭐 전공자다, 자기가 법 전공했다, 아니면 뭐 경제학 전공했다, 이런 분들이야 핵심 이론 바로 들어오셔도 사실 그냥 조금 빡세지만 책 읽어가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핵심 이론 갖고만은 공부하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진도가 핵심 이론이니까 핵심 이론은 핵심 이론대로 따라오시고 그 전에 예습으로 기본 이론을 듣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3, 4월달 핵심 이론 수업의 학습 목표는 반복과 문제풀이가 가능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추가적으로 합격 빵꾸 노트 자료 풀어드릴 거고요. 필수 점검 10문제를 기출 3, 예상 7 해서 3대 7 정도 비중으로 섞어서 최근 기출 경향도 보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출발해 봐야 되는데,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석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 미리 보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항상 부동산학 개론 미리 보기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석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찾으셨나요? 뭐 안 찾았어도 돼요. 칠판 보세요 그냥. 요게 미리 보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첫 진도가 나갈 때는 미리 보기를 아침에 좀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뭐 딱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죠? 보통 한 뭐 그보다는 좀 일찍 오실 거니까,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 부동산학 총론인데,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는구나. 3문제. 근데 얘는 좀 약간 뭐도 있어야 되냐면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총론에서 나오는 3문제는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총론은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 강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난이도도 낮고 중요도도 떨어져요. 계산 문제 따위는 한 문제도 없고, 단순 암기만으로도 수험 후반부에 공략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공부해야 될 건 한 6개 있는데 6개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자, 4번 보니까 토지 용어, 부동산업, 주택의 분류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학의 정의.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학문적 성격, 지도 이념,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 최근 5년간,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최근 5년간 안 났어요. 최근 10년간 한 번 나왔습니다. 60점 넘으면 되는 자격시험에서 10년간 한 번 나왔던 것들은요, 보지 말라는 얘기. 근데 그냥 넘어가면,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일선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학원에 나온 이유를 물어보면요, 학원에 나오는 이유,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혼자 독학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우리는 공통된 목표로 학원에 나오셨고, 공통된 목표로 동영상 수업을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와요. 한 분이 와서 지금 진짜 안 봐도 되나?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괜찮아요,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나올 수도 있잖아, 어쩌다 한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보라고. 다 봐, 다. 왜 사람 힘들게,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책을, 우리 뭐라고 하죠? 내피셜이라고 하나? 하여튼, 다 답정너라고 하지,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자기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보셔도 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 다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사실은 원래는 맞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전혀 아닌 게, 상대평가 시험에서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얘가 나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나는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시험이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좀 더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나는 합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남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몰라도 돼요. 남들이 아는 것만 알아도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라는 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걸 철저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달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학기를 미리 보기요 하면 오늘은 요거.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 거 한번 볼게요. 다음 주 거. 제2편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은 워낙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도 별 3개. 난이도도 상. 그래서 별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유량과 저량은 작년 시험에 떠버렸기 때문에 매년 뜨는 것도 아니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되고 중요한 건 수요 변화 요인, 균형, 탄력성 이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다음 뭐? 경기 변동의 거미집 이론 이렇게 중요하고 가장 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유량과 저량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교재 페이지 8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페이지 8쪽. 자, 교재 페이지 8쪽을 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저랑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하려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 좀 섭섭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두 사람의 정의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와 두 번째는 안정근 교수님의 정의입니다. 김영진 교수님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뭐 다른 건 됐고 우리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표현 좀 기억합시다. 종합응용과학입니다. 종합응용과학.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그 관련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즉 부동산학은 토지하고 그 토지 위에 계량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복합 개념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이 정도만 역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볍게 형광펜 치면 안 돼. 형광펜 칠라 그래? 치면 안 돼. 형광펜급이 아니야. 내가 살린 거야? 형광펜급이 아니야. 부동산학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갔던 기억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고 토지와 토지 계량물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혹시 형광펜 시신 분들은요, 칼로 좀 긁어내 봐요. 긁어내. 형광펜은 지우지도 못하잖아. 칼로 긁어내셔요. 쉬는 시간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이 나오는데요. 복합 개념은 뭐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법경기. 이 중에서 법률과 경제는 형체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무형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 얘는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합니다. 요거는 용어니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가 나오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나오고 이 중에서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유형 요 세 개는 모두 같은 말. 그리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요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7번 갑니다 이제. 자 부동산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되는 단순 과학이 아니라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 무슨 과학? 종합과학. 두 번째는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적용을 할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변화를 조금 줘야 돼요. 변화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뭐 한다 그러냐면 응용한다 그래요. 응용한다. 부동산학은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그대로 가져오는 순수하게 적용하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부동산 실정에 맞게 변화를 주는 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아까 살짝 우리 부동산학교는 목차를 보셨는데 부동산학교는 목차에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투자, 금융, 정책, 그다음에 개발 이런 거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런 거.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학은요 명심보감처럼 막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왈, 위선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뜬구름 잡는 학문이어서는 안 돼요. 인간 생활에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그다음
부동산은 알고 계시겠지만 원튼 원하지 않든 법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규범적인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뭐요?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추상 아니고 구체나 경험 그리고 규범, 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주관식으로 쓰라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구체 경험과학, 규범과학의 성격이 있다라고 돼 있고 밑에 보니까 VS 있습니다. VS. VS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부동산학이 나올 때 맞는 말과 틀린 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합 맞나? 단수는 아니고 순수, 응용, 자연, 사회, 구체, 경험. 오, 맞아. 구체 경험. 맞다고? 구체 경험 맞다고 해. 추상 아니. 규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단순 아니고 종합,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 경험, 그리고 규범과학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여기다 체크 표시 하나 하시고요.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3대 측면으로 표현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법, 경, 기가 나옵니다. 맞나요? 이걸 2대 측면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법과 경제 요거 묶어서 무슨 측면? 예? 무형, 형체가 없다 그래요. 또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유형적 측면이 됩니다. 유형적 측면. 그래서 법경기를 3대 측면 그리고요. 법과 경제는 눈으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형.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형태가 있어서 유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은 6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저랑 같이 3개만 딱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3개만. 첫 번째는 종합식 접근. 그 다음 의사결정 접근.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는 행태과학적 접근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개만. 그래서 3, 4, 6입니다. 3, 4, 6. 3, 4, 6.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식인데 부동산학이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개념으로 접근하고 복합개념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 종합식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 중에서는 뭐니 해도 종합식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의사결정 접근이란 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놔도 걔네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걸 의사결정 접근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접근은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 접근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행태과학적 접근은 제목에 행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행태가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행동과 태도를 줄임말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태도가 특히 중요한 파트가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중개, 마케팅, 경영 이런 파트에 들어서는요. 인간의 행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종합식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놔도 괜찮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의사결정 접근과 마지막으로 행태, 행동과 태도에 주안점을 둔 행태과학적 접근 이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번에는 4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일단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근데 요 3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효율성하고 형평성만 다 기억하실 거예요. 효율성하고 형평성. 이때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상충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상충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상호 충돌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가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상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효율성 강조하면 뭐가 떨어져? 형평성이 떨어지고 형평성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를 강조했는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가 떨어지는지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
효율성 높은 곳에 뭐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형평성 떨어지기 마련이고 형평성 높은 곳에 효율성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뭐가 효율성이고 뭐가 형평성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용을 잘하자는 게 효율성이에요. 이용 잘하자. 주로 누가 효율성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민간들. 민간들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이용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이용 잘하자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이용 잘하자는 정책. 어디서 배우시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배우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지역지구제입니다. 뭐라고요? 지역지구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전국토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관농자로 지정을 합니다. 도관농자. 도시지역 좋아요. 관 좋습니다. 농림지역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는 어울리는 애들끼리 이용하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끼리 이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요 철저하게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데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단점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지가가 많이 올라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지가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놈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정이 잘 돼가지고 땅값 많이 오르고 또 어떤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지정이 잘못돼가지고 땅값이 많이 떨어지는 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역지구제는 뭘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형평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분배를 잘하자. 분배. 공공부문. 이게 형평성인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오늘 배웁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영어로 TDR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개발권 양도제도. TDR. 근데 저는 개발권 양도제도 하지 말고 TDR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 TDR로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영어잖아요. 응? 영어, TDR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TDR은 꼭 영어로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그러면 우리말이잖아요. 실시되나?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근데 TDR 하는 순간 우리가 배우는 정책 중에서 영어로 배우는 정책은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TDR밖에 없어. 그럼 TDR은 당연히 TDR이니까 미국에서 실시돼요. 왜냐하면 English. Understand? Not Korea. United States. 말이 통해 강의를 해먹는데. 자, 아무튼 말이 안 통하니까. 자, 그래서 TDR은요. 어떤 정책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도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돼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TDR이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땅 잘 만나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얘는 땅 잘못 만나가지고 개발도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개발했어야 될 만큼의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개발권을 양도한다 해서 개발권 양도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도 개발할 수 있고요. 얘도 여기서는 개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양도해서 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는 정책입니다. 뭐가 맞다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원래 토지 소유자들도 개발해야 되고 개발권을 옮겨서 또 개발해야 되고 그럼 너무 과밀한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은 별로 없는데 막 교통 혼잡이라든지 일조권 조망권이라든지 통풍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TDR 개발권 양도 제도는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는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효율성이랑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이용, 민간, 지역지구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형평성이랑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분배, 공공, 개발권, 양도제도, 영어로 뭐? TDR. 혹시 여러분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TDR 하시면 돼요. TDR은 뭐니까? 영어니까. 영어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연구 대상만 보시면 돼요. 연구 대상만.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부동산은 뜨는데 그냥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 그러면 부동산 현상이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들이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요, 인간도 나오고 부동산도 나오기 때문에 대인 활동 또는 대물 활동,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안 되고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다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건 부동산 뭐고요?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건 뭐고요? 부동산 활동.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구 분야는 됐고. 그 다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고요.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한 경공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능한 경공에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자,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는 것은 모두 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명한 단어 하나 떠서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왔어요.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우리는 베스트 이용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원래 정식 명칭은 뭐냐면 더 하이스트 앤 베스트예요. 하이스트 앤 베스트.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안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자, 그럼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가장 최선으로, 가장 최고로 이용해 보자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근데 최유효 이용은 첫 번째 감정평가의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합니다. 물론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감칙이라고 하는데 감칙 규정에는 최유효 이용이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 자, 그러면 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냐면 부동산이 남아 도는 재화가 아니에요. 부족한 재화예요. 부족한 재화를 이용할 때는 어쨌든 지어 짜내야 됩니다. 베스트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증성이라고 해요. 증가될 수 없다는 성질, 부증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토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선뜻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기 자녀분들 관찰해보면 얘가 뭐 분명히 얘한테 지금 적성에 맞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최유효 이용을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는 건데 부모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얘한테 가장 최선이 뭘까? 가장 최유효가 뭘까를 뽑아내는 걸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그래서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정평가 순서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는 순서는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래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지 않고 표준적 이용을 뽑아요. 근데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해서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할 때 최유효 이용을 뽑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최유효 이용과 관계되는 걸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평가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고 실무적으로 그래요. 법조문에 감정평가 규칙, 감칙이라 그래요. 감칙에는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토지의 특성에서 찾는다면 무슨 성과? 부증성과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용도의 다양성,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유효를 뽑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 무슨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따진다? 개별 분석에서 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 앞에서 했던 게 반복이 되는 순간 이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책에다 흔적을 남겨놓으시면 뒤에 가셔서도 상당히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근데 다시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7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둘 다 중요한데 이론에서는 무슨 성이냐면 과학성이고요. 실무에서는 기술성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의 과학성과 실무적인 측면의 기술성 중 뭐가 강조됩니까? 그러면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문성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1차는 완전한 비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이걸 1차. 그다음에 3차는 뭐냐면 전문가가 하는 걸 3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는 업무 관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비전문가가 감정평가하면 1차 수준의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면 몇 차겠어요? 3차겠죠. 전문가니까. 근데 중개사, 공인중개사는요.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라 중개 전문가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게 중개사들은요. 눈만 뜨면 자신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중개사들은 중개보다 감정평가를 더 많이 합니다. 저거 얼마입니까? 아, 저거 10억이요. 저건 얼마입니까? 저건 8억이요. 저건 얼마입니까? 저건 9억이요. 그럼 저 9억짜리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개가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해서 맨날 뭘 하니까.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럼 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 몇 차? 2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친구한테 아니면 집에 가족들한테 저런 빌딩 얼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는데? 저런 거 한 50억 정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집에서 가족들이 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치, 네가 뭘 알아? 그래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래요. 이게 왜냐면 1차라서 그래요. 1차라서.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저런 부동산은 한 3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한다니까요. 왜? 3차라서 그래요. 근데 중개사들이 저런 거는 한 50억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래요? 2차까지 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해 보세요. 오늘 해보고 내년 이맘때 한번 해봐. 사람들 대우가 달라. 아시겠어요? 1차는 완전한 비전문가, 3차는 완전한 전문가, 2차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 관련해서 하면 2차 이렇게 봅니다. 윤리성. 종업원과 지켜야 될 윤리를 고용윤리라고 하고요. 업자 간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윤리, 대중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윤리, 한 4가지 정도 윤리가 있습니다. 4번 아까 했었는데 대인활동입니까? 대물활동입니까? 그러면 둘 다라 그랬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대인 대물활동. 그리고 5번에 임장활동이라는 것은요. 꼭 요 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성. 무슨 성? 시험에 임장활동이 뜨면서 뭐가 뜬 적이 있냐면 부증성이 뜬 적이 있습니다. 부증성. 여러분들 부증성하고 부동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증가되지 않는 게 부증성이고요.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성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임장을 한다. 임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소에 임한다. 그럼 왜 사람이 장소에 임해야 되냐면 부동산 안 움직이니까. 그가 와요. 내가 가요. 내가 가요. 그는 올 수 없으니까요. 무슨 성? 부동성. 근데 이게 정말 많이 틀려요. 심장에 가시면. 임장활동은 부증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틀려요. 첫 번째 글자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한 거야. 부증이야. 부동이야. 그 임장활동하는 것은 부동입니다.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공법 시간에 공시법책 가져온다? 공시법책 가져와서 수업 듣겠다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왜 공시법책 가져왔어요? 그럼 둘 다 공이라서 헷갈렸어. 막 그런다니까. 그래놓고 합격을 하겠다고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환장해 진짜. 그 틀리는 사람들이 부증성, 부동성 헷갈려하는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글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성은 임장활동에 근거가 된다. 공간활동은 3차원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체 공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소유권은요. 항상 수평, 공중, 지하 모두에 미칩니다. 고르면 안 되고 둘 다라고 얘기해야 될 게 이론 측면의 과학성과 실무 측면의 기술성 중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그러면 고르지 마시고 둘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라고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요약집을 잘 보시다 보면 출제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혼자 정리 좀 하는 거. 정리. 어떤 정리를 하는 거냐면 자, 7번 보세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5개. 뭐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 규범. 오케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여기서는 2개. 뭐요? 종합식과 의사결정. 옆에다가 행태라고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행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도 이번 과정에서는 참고를 하자. 3번입니다.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지도 이념에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 효율성과 형평성.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하자. 네 번째, 소유할 때 최유효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 확립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무슨 성이 아니고 안전성이 아니고 무슨 성이다? 능률성이다. 이런 거 공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잘 보시면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페이지마다 있어, 페이지마다. 페이지마다 계속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아까 제가 부동산 학개론 미리 보기에서 별이 하나 처음으로 떠 있었던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 여러분 저한테 복합 개념이란 말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인가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무형과 유형입니다. 그러면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칠판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동산을 보자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왜 이래?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보세요. 복합 개념은 몇 대 측면이죠? 3대 측면.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3대 측면과 2대 측면.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입니다.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입니다.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물리적. 실제로 시험에서도 물리적으로 나와요. 이 중에서 법과 경제 묶어서 형체가 있어 없어 이거. 법과 경제는 눈으로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적 측면은 형체가 있어서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유무형적 측면입니다. 예.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부동산은 2개가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부동산은 5개 정도 돼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4개쯤 됩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를 얘기하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 협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민법상 부동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협의의 부동산이다 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4개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협의, 좁은 의미,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민법은 이분법이야. 딱 이분법.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동산. 사고가 상당히 편협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싹 다 동산. 그게 민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부동산 학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토지와 그 정착물 협의받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추가되는 부동산이 바로 광의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협광의를 해석을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광의는 협의를 포함해요. 광의는 협의를 포함해요. 그러면 협의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광의에 포함돼요. 오케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제발 잠깐 보고 올게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협의의 부동산. 오케이. 그럼 이건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럼 광의 부동산 이거 받고 시작하나? 여기도 추가해서 준부동산이 됩니다.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포함돼요? 광의에 포함돼요? 둘 다 포함이 돼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포함이 되는 순간 당연히 광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뭘로 협광의를 구분해야 되냐면 준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와 광의 둘 다 뭐는 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준부동산이 없으면 뭐고? 협의고 있으면 준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협광의를 구분하는 거라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다시 묻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에 속해요. 협의도 속하고 광의도 속해요.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은 구분할 수가 없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한다. 광의는 반드시 협의를 포함한다. 그럼 잘 보세요. 토지 중에서는 건축이 되는 땅도 있고 건축이 안 되는 땅도 있고 막 그래요. 건축이 되는 땅은 택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부지라고 하고. 그럼 대답해봐. 여러분들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은 부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를 합쳐서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협의는 무조건 강의인가? 예, 무조건 강의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협의는 무조건 강의예요.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강의가 다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택지는 무조건 부지인가? 택지는 무조건 부지예요. 근데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오늘 수업 협강의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할당효율적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봐. 요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뭐는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 완전은 할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면 할당이 완전을 포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예,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작은 거, 큰 거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작은 건 큰 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작은 건 큰 게 되나? 예, 작은 건 항상 큰 게 돼요. 근데 큰 건 작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 큰 게 돼요?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달 표시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건 괜찮은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오는 것은 안 돼요. 선생님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곧 가까운 장래에 까먹을 예정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 보세요. 머리가 작은 사람은 큰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는 있어요. 안 올려서 그렇지. 근데 머리가 큰 사람은 작은 모자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 커 봤어요? 대가리 커 봤냐고? 안 커 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머리 절대로 못 써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큰 게 되는데 큰 건 작은 거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게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토지와 규정창물로는 협강의를 구분할 수가 없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하는데 준부동산은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원래는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되고요. 감정평가도 돼.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것들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기계라 그래요. 뭐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두 개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이라 그래요. 뭐예요? 어업권과 임목이 있습니다. 어업권, 임목은 기타라 그래요. 자, 근데 우리 황정선 쌤한테 중개사법을 배우시죠? 중개사법에 가면 중개대상이라고 배우시게 되거든요. 중개대상물에 준부동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개대상물에 들어오는 준부동산은 싹 다 중개대상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준부동산 중에서 딱 두 개. 재단하고 임목하고. 뭐하고? 그럼 정리 한번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요런 준부동산들은 싹 다 저당권 설정이 돼요. 싹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근데 싹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정해져 있어요. 뭐랑 재단이랑 기타 중에 임목. 요거는 중개사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따 교재다 체크해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눈도장만 찍으면 돼. 뭐 어쨌든 끝났네. 토지와 규정창물은 뭐고요? 협의고. 강의에 속해요? 예, 그럼 토지와 규정창물은 협강의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준부동산 갖고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5개 있습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참고로 생산요소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생산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슨 재? 생산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다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인데 요거는 저랑 좀 얘기 정리하고 가요. 자, 일단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남의 돈은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요? 합치면 자산이라 그래요. 여기 부채는 없지만 내 돈, 남의 돈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은 뭐? 자본, 남의 돈은 부채. 그리고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요 5가지인데 토지를 일반적으로 생산재라고 봅니다. 근데 토지도 관광용이나 위락용 같은 경우는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5개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3본. 3본. 여러분 3본 어디에? 3본은 안양 옆에 있어요. 아, 여러분 3본 모르는구나. 3본 몰라도 돼요. 3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은 생소하죠. 생소상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 산이 뭐죠? 본은요? 생소상은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3본 생소상 끝.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이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공자가 위환자인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자 위환자. 그래서 왜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자자하지 않았는지 알겠죠? 여기 보니까 자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에다가 자를 주고 3번은 자산자본은 3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2개, 5개, 4개를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요 자리에서. Right now. 아무도 못 가. 아무 데도 못 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대 측면인데? 3대 측면인데 법 2개는 뭐죠? 협의하고 광의하고 이상 소리 하지 말고 경제적 개념 5개는 뭐죠? 3번 생소상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술적 측면의 4개는 예? 공자 위환 공자 위환자 이렇게.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필요 없는데. 자, 시험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대 측면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에 법 경계가 있는 거 맞죠?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유형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법 몇 개? 2개, 협의, 광의. 토지와 그 정체물은 둘 다 있습니까? 중부동산 갖고 구분합니까? 중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며 그러니까 저당권, 평가,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들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은 3본 생소상 맞습니까?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공자, 위환자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지만 생산재지만 토지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 있음 없음. 있음.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법경기. 법경기.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적은. 그래서 기술적의 동요는 많아요. 기술적, 물리적, 유형. 법 몇 개? 2개. 협의 강의. 경 몇 개? 3본 생소상? 기술적 개념 몇 개? 4개. 공자 위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었던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8글자. 8글자. 얘랑 구분해야 될 게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부동산. 자, 실판 한번 보시고요. 복합 부동산. 자, 우리 법률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어떻게 다룬다고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룹니다. 끝났어요.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외국 법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룬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누구랑 토지와 그 위에 건물을 일체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은 여러분들 법률상 개념인가요? 활동상 개념인가요? 활동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따로따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고 파는 중개활동이나 감정평가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얘들을 일체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부동산 학계는 통틀어가지고 복합이란 말을 쓰려면, 자, 잠깐 제발 보세요. 복합이란 말을 쓰려면 2개 이상이 결합이 될 때만 복합이란 말을 써요. 그럼 2개부터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법경기처럼 3개가 결합이 되면요. 말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말을 좀 짧게 끝내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복합 건물도 있는데 건물 하나에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함께 있는 주상 복합을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대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지금은 안 중요한데 뒤에 가면 중요한 게 하나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해년마다 지금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에는 어떤 법을 쓰고 어떤 물건에는 어떤 법을 쓰느냐 감정평가로서 배우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어. 자,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 오케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써요. 건물은요? 원가법 써요.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다 그래요. 일괄평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그 유명한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무슨 법?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플러스 1이 2가 안 나오는 거야.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고 건물은 원가법이라면 얘들을 한 번에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같이 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쓸 것 같기도 한데요.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원가법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 비교법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하지만 얘네들을 한꺼번에 일괄, 복합부동산을 퉁쳐서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하는 것이 뒤에 가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알겠다고 하세요. 예, 알겠다고 해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입니까? 토지 건물 일체로 처리하는 건 복합입니까? 얘는 뭐 참고하세요. 주상복합 건물이니까. 그리고 제가 출제 포인트 보면 뭐를 공부해야 될지 나온다 그랬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와 토지 건물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 부동산을 구분할 것. 구분됐습니까? 법경기가 뭐라고?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보는 것. 된 것 같고.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있다 그랬잖아. 법 몇 개? 경 몇 개? 기 몇 개? 한번 해봐. 법 2개. 협의광의. 경 5개. 아니. 삼본생소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 개념 4개. 공자 위완자? 지금 5개는 아니야. 자가 한번 겹쳤어. 공자 위완자?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복합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에요? 활동상 개념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토지는 무슨 법을 써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무슨 법 써요? 근데 얘들을 한꺼번에 무슨 평가할 때는?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 끝나고 나면 출제 포인트를 읽으시면 2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3번 반복하러 갑니다. 합격 빵꾸로또 꺼내주세요. 합격 빵꾸로또 꺼냈어요? 합격 빵꾸로또 꺼냈어요? 자, 갑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자, 이 자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료 공부하는 방법은 자료에다가 필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필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필기를 하는 거 아니야. 눈도장 찍는 거예요, 눈도장. 눈도장 찍고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그렇게 바라봅니다. 알겠죠? 이거 절대로 필기하지 말고 밑에 답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지금 쓰지 말라고 하냐면 써버리면 답이 적혀져 버리면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답 생각 안 나면 밑에 내려가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학은 시작. 잠깐만. 자, 부동산학입니다. 부동산 이거 제가 이거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산 거예요, 이거. 내가 아트박스 가서 내가 막 요게 귀해요, 이게 노란색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은 흔해요. 이게 빨간색은 흔해. 노란색이 귀합니다. 고상철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구해줬어요, 내가. 막 종로하고 노량진 다 뒤져가지고 막 구해주고 막. 그래 뭐 술 한잔 산다더니 안 사고 막 그래. 자, 휴만 보세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시작. 종합, 응용, 사회, 구체 경험의 규범과학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나면 절대로 안 틀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고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한 접근 방법은 뭐다?
이건 종합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의사결정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효율성은 이용이에요 분배예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민간이고 형평성은 반대니까 분배고 공공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중 부동산에서 야기되는 건 부동산 현상이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건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능, 안, 경, 공. 일단 깔기는 깔아야 돼.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고 소유할 때 베스트, 최유효가 지켜져야 되고 거래할 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되는 것은 무슨 성 때문이다? 4개 중. 능률성 때문이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이번에는 복합 부동산이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래요? 그러면 법 경기가 나오겠네요. 법 몇 개? 협의광이 있습니까? 그러면 협의는 뭐야? 토지와 그 정착물 무슨 부동산 그러기도 하고 민법상 부동산 그러기도 하고 광의 부동산은 뭐 받고 뭐가 추가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중부동산 좀 갔다 올게요. 중부동산을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의제 부동산 그러기도 합니다. 의제 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는 뜻이에요. 중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이 뭐나 뭐로 공시해야 되죠?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좋아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좋아요. 어업권, 임목 등의 그래서 제가 중부동산 3종 얘기해봐요. 그러면 기계재단, 기타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가능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가능한 중부동산이 2개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재단하고 임목.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임목, 재단,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가능한 중부동산이다. 말이 나왔으니까 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측면 2가지 있으니 경제적 측면 5개 가야죠. 뭐요? 일단 산본, 생소상 깔아놓고 3본 생소상을 깔 때는요. 여기다가 3본 깔아야 돼. 첫 번째 글자 3본 깔면 절단 난다. 진짜 아주 그냥 3본 깔고 생소상 이렇게 까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꾸노트는 이렇게 보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정답을 자꾸 찍는 거지. 그 틈만 나면 계속 찍는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내 의도는 이건데 지난달에 이렇게 나눠줬더니만 칸 작다고 지랄하고 써야 되는데 못 쓰겠다고 지랄하고 막 나를 갖다 막 죽이려고 막 나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막 답 못 찾겠다고 지랄하고 답이 밑에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걸 답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나한테 지랄하고 내가 막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도 7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답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정답을 자꾸 보려고 버릇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총 몇 장이 나가냐면 12장 정도 나가거든요. 오늘 한 장 나갔으니까 총 12장 정도 나가면 나중에는요. 밤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1번부터 12장을 다 보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10월달쯤 되면 10월 한 20일쯤 되면요. 밥 먹고 이쑤 쉬면서 다 봐. 몇 장을? 12장을.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정답을 적어놓은 자기가 이게 더 방해된다니까. 정답이 있는 게 더 방해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정답을 최대한 작게 적어. 정답 글자 크기 8로 적었다 이거. 일부러 글자 안 보이게 적었더니만 작다고 지랄하고. 일부러 이 칸을 작게 적었더니만 또 작다고 지랄하고. 막 그래. 아무튼 제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아까 봤던 건 복합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은 말 길게 법 경기가 나와야 되죠. 복합 부동산은 누구랑? 토지와 건물을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대상으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얘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하고? 일괄평가를 하고 일괄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 쉬셨다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교재 페이지 13쪽 정착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착물로 가는 거예요. 쉬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